안녕하세요. 외환전문역 2종에서 제2과목 함께 공부하게 된 김영훈입니다. 제2과목이 이제 국제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있는데요. 국제무역 규칙에서 다뤄지는 규칙들을 살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제무역 규칙에서 다뤄지는 것을 보면 우선 UCP 600이 있습니다. UCP 600이 모두 이제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UCP 600하고 함께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 ISBP 745입니다. 이것은 문단으로 해서 298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사실상 거의 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이제 신용장 관련된 규칙이고요. 25문제의 문제 중에서 25문제 중에서 이 신용장 쪽의 문제가 거의 20문제가량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8, 17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대부분은 신용장에 대한 문제다. 그렇게 결론 낼 수 있고요. 그리고는 우리 보통 은행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본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외화지급 보증이라고 보통 쓰시는데 보증과 관련된 규칙으로 ISP 98이 있고요. 다음 URDG 758이 있어요.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합치면은 거의 한 5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ISP 98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URDG 758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토탈로 보면은 5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외의 규칙으로는 URC 522이라고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과 URR 725 해서 은행 간 대금 상환에 관련된 통일규칙은 합쳐서 각각 한 문제씩에서 보통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 25문제 중에서 보증에 관련된 것 그리고 기타 규칙에 관련된 문제를 빼면 나머지 신용장 문제라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20개가 못 되는 회차 동안은 주로 이쪽 신용장 쪽에서의 그 핵심적인 부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 보증에 관련된 규칙 그동안에 그래도 출제가 꽤 되었던 조항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신용장에 관련된 주제는 제1과목에서 제1과목이 수출입 실무로 되어 있는데 수출입 실무 파트 중에서도 사실상 신용장 즉 대금결제 쪽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과목에서도 당연히 신용장 파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1과목, 2과목의 차이는 1과목의 경우에는 은행 실무적인 질문이 꽤 나오는 반면에 제2과목은 은행 실무라기보다는 규칙 자체를 기억하고 계신가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문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어렵게도 출제하고 조금 꼬기도 합니다만은 제2과목은 원문에 그래도 많이 충실하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을 많이 보신 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원문을 공부해 놓으시면 제1과목을 학습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요. 다음으로 제3과목을 보면 제3과목이 외환 관련 여신인데 제3과목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이 외화 지급 보증이에요. 외화 지급 보증. 그래서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외화 지급 보증이 있고 외환 회계 있고 하는데 이 외화 지급 보증 파트의 문제 중에 또 이 보증에 관련된 규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 메인이냐 하는 것은 시선의 차이가 있을 건데 제2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저로서는 제2과목이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신용장 쪽에 대한 학습을 충분하게 해두시면 2과목뿐 아니라 제1과목 문제를 푸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제2과목만을 위해서 외화지급 보증 파트 조항을 공부해 놓으시는 것은 그리 큰 이익이 없을 것이나 이걸 공부해 놓으시면 제3과목에서 외화지급 보증 파트의 문제를 풀 때 또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제2과목 중에서는 상단에 있는 신용장 관련된 규칙과 보증 관련된 규칙까지는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양쪽으로 유용하게 지식이 활용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UCP로 들어가겠습니다. UCP 39개 조항인데요. 제1조부터 하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제1조. UCP를 원문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UCP는 지금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UCP는 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룰이라고 쓰고 있어요. UCP를 만든 조직은 ICC라고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가 만든 것을 법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ICC라는 민간단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자, 그러면 ICC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만들었다. 이 민간단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이다. 규칙이니까 또한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요. 하여서 통상적으로 스위프트로 개설되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40 ABCDE 42 Applicable Rules 부분에 UCP Latest Version이라고 해서 UCP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UCP는 ICC라는 민간단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이다. 강제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신용장에 UCP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법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UCP라고 하는 것을 상거래 관습으로 볼 거냐 상거래 관습법으로 볼 거냐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단순한 상관습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준검문헌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UCP 600을 쓰겠다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두 번째, UCP의 룰스라고 써 있는데 UCP에 쓰여져 있는 것은 규칙들입니다. 따라서 UCP가 모두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항들 속에 규칙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룰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UCP는 보증 신용장 거래도 규율할 수 있습니다. 보증 신용장 거래도 규율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증 신용장의 개념은 조금 후에 소개한다 하더라도 보증 신용장 관련된 규칙으로 첫 번째로는 ISP 98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메모한 ISP 98은 국문으로 쓰면 보증 신용장 통일규칙이거든요. 하여 보증 신용장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칙이 있지만 과거의 업무 습성에 따라서 보증 신용장 거래에 UCP를 적용시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보증 신용장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규칙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ISP 98, UCP 600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 신용장만을 다루기 위한 규칙은 있지만 여전히 UCP 600을 통해서도 보증 신용장 거래를 규율할 수 있다. 우선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셀러와 바이어가 있고요. 셀러 바이어가 있을 때 무역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습니다. 위약금. 우리가 말하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급하게 되는 금전에서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1억 썼다. 이 경우에 셀러가 혹시라도 약속된 날짜에 맞춰서 납품을 못할 것,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셀러가 계약을 위반을 하면 2번으로 셀러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셀러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셀러가 사기를 행하는 경우, 두 번째로 셀러에게 금전이 부족할 때, 원자재 등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 충분하지 못해서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이 후자의 경우 금전이 부족해서 계약을 위반을 한 상태인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위약금 조항이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계약을 위반을 한 상태의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지급할 수 없겠지요.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만큼의 금전이 있으면 그 금전을 활용해서 계약을 이행했을 터, 따라서 계약서에 있는 위약금 조항은 안전하지 못하다 하여 셀러가 거래하는 은행이 바이어 앞으로 해서 보증의 기능을 하는, 보증서로서의 기능을 하는 문서를 하나 끊어주는데 이 문서를 LC, 신용장의 타입으로 끊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문으로 썼을 때 보증 신용장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증 신용장. 이 보증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대표적으로 본다면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채무, 불이행, 진술서, 채무불이행 진술서, 계약을 위반해서 위약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채무불이행 진술서,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보증서에 쓰여져 있는 만큼 지급을 청구하는 문서, 이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이 경우에 업무 순서상으로는 셀러가 계약을 위반하면 바이어는 우선 셀러한테 계약서상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보증신용장의 요구 서류 중 하나였던 채무불이행 진술서와 보증신용장에 쓰여져 있는 금액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청구서를 작성해서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증신용장, 영문으로는 스탠드바이 크레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을 다루기 위한 규칙이 바로 보증신용장 통일규칙 ISP 98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신용장을 다루는 규칙보다 앞서서 선행했던 것이 UCP였어요. 따라서 UCP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 신용장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보증 신용장 거래를 다 규율을 했었는데 나중에 UCP 외에 보증 신용장을 다루는 규칙을 추가로 만들게 됐던 거죠. ISP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만들었지만 과거의 UCP를 가지고 보증 신용장 거래를 규율했었으니까 현재로도 그냥 쓰던 대로 하는 거죠. 보증신용장 거래도 UCP를 적용해서 개설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제1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신용장 거래에도 UCP가 적용될 수 있음. 원문은 조금 후에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적용의 배제. 적용 배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CP를 만든 조직은 민간단체였고 민간단체였기 때문에 규칙이라고 말해서 강제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합의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UCP 20조 C항 2호 excluded와 같이 해서 특정 조항 또는 특정 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UCP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서 조항의 내용을 모디파이 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소개를 1조에서 해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앞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그동안 강의할 땐 1조 하면서 바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화불량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일단은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팩트만 전달해 드리고 멈추겠습니다. 자, 원문 한번 볼게요. 제1조 UCP 2007년 개정판 ICC 퍼블리케이션 넘버 600 이하 UCP는 rules라고 썼습니다. rules that apply to any documented credit inclu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적용 가능한 범주까지는 any standby letter of credit 모든 보증 신용장을 포함해서 신용장 거래를 규율할 수 있다. 다음 when the text of the credit 신용장의 텍스트에서 expressly indicates that it is subject to these rules 이 규칙이 적용된다 라고 명시적으로 썼을 경우에 그렇다.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적용이 될 수 있음 드러내고 있고 보증신용장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expressly modified or excluded by the credit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modify 내용을 수정하거나 or excluded 내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여기까지. 다음 제2조. 제2조하고 제3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본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올해 2016년도 상반기의 시험에서도 제2조에서 시험 문제가 다수 출제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제2조 보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들 나옵니다. 제2조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뱅킹 데이 은행 영업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일. 은행 영업일. 은행 영업일. 은행 영업일의 데피니션이 필요한 이유는 서류 심사 기간 계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은 서류를 수령하고 나면 수령한 날 다음 날로부터 제5 은행 영업일 제5 은행 영업일 동안 서류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 B항에서. 그렇다면 은행 영업일은 도대체 어느 날이냐 하는 건데 은행 영업일은 바로 신용장 업무
신용장 업무 수행을 위해서 영업하는 날, 신용장 업무 수행을 위한 영업일만을 말합니다. These rule, 이 규칙이 적용시키는, 이 규칙이 적용되는 액트, 업무가 수행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신용장 업무 수행을 위한 영업일만을 말합니다. 우선 현재 일요일 날은 영업을 안 하니까 뭐 소매 업무냐 외환 또는 국제 업무냐 따질 것 없이 은행이 일요일 날 영업을 안 하니까 뱅킹데이가 아닐 것. 둘째, 토요일 날 일부 점포에서 상인들의 저축을 장려 또는 도와주기 위해서 오전에 소매 업무를 보는 점포들도 있는데요. 이 소매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소매 업무라는 시선에서는 뱅킹데이에 포함되겠으나 이 토요일 날 은행이 신용장 업무를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소매 업무라는 시선에서는 토요일 날을 뱅킹데이라고 보겠으나 신용장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신용장 업무와 관련돼서는 뱅킹데이로 보지 않는다 하여서 뱅킹데이는 신용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적으로 영업을 하는 날만을 뱅킹데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하는 제시. 신용장 거래의 원칙 중에 하나가 엄격일치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신용장 거래의 신용장 거래를 규율하는 원칙, 신용장 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특성 혹은 원칙이 첫 번째가 독립이고 두 번째가 추상이고 이 독립성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4조, 추상성은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엄격하게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엄격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를 판단하기 위한,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혹은 척도가 필요한 거지요.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또는 척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제시란 1번 신용장의 내용하고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장에서 상업송장을 서명해서 내라라고 말했으면 서명한 걸 내야 되는 것이고요. 신용장에서 서명한 서류로 3장을 원본으로 내라 그러면 3장을 원본으로 내야 되는 것이죠. 이렇듯 신용장에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일치하는 제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UCP의 적용 가능한 조항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할 부분이 바로 적용 가능한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UCP 원문에는 applicable provision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가정컨대 18조는 상업 송장의 작성 혹은 심사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8조는 보험 서류에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장을 심사할 때는 18조를 봐야 되겠지만 보험 서류 조항은 보면 안 되는 거죠. 송장을 심사할 때는. 반대로 보험 서류를 심사할 때는 28조를 봐야 되겠지만 송장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UCP 39개 조항 모두하고 일치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UCP에 있는 조항 중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조항하고만 일치하면 그게 일치하는 제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applicable provision이라고 쓰고 있지 않고 all provisions of UCP라고 되어 있으면 그 지문이 틀린 지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ISBP 국제 표준 은행 관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제 표준 은행 관습. 이거하고 비교해서 기억하실 것이 대문자로 쓰는 ISBP 745입니다. 이 동그라미 3번에서 말하고 있는 ISBP는 은행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습을 가리키는 것일 뿐 ISBP 745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원들이 쓰고 있는 관습이라 은행원들이 쓰고 있는 ISBP 소문자로 은행원들이 쓰고 있는 관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하게 많았던 ISBP 중에서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정수들만을 모아서 퍼블리케이션에다가 수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ISBP 745인 거죠. 그러니까 ISBP 745 자체가 ISBP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단에 있는 것이 더 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와 일치하는 제시를 가리켜서 일치하는 제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치하는 것이 서류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지 왜 제시가 일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제시가 일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 살짝 볼게요.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a presentation that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바로 동그라미 1번이죠. 신용장의 내용에 따른 제시죠. 두 번째, the applicable provisions. 바로 이 부분이에요.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these rule이 바로 UCP 600인 거죠. UCP 600에 적용 가능한 프라비전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소문자로 썼던 ISBP죠. 다음 confirmation, 확인입니다. 확인과 확인은행 두 개를 함께 보겠습니다. 셀러하고 바이어가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때 바이어 거래은행이 지급 약속을 하게 되는데 한편 바이어의 거래은행 수입국가에 있는 은행이라서 수입국가의 정치적인 환경이나 혹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수입국가의 거래은행이 외화를 내보내주는 것이 곤란 혹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입국가에 있는 은행 외에 수출국가에 있는 은행 A라고 하는 은행이 외국에 있는 은행이 만들었던 신용장에 대해서 이 은행이 지급 약속을 더하기 하는 사례들이 생기는데 이때 지급 약속을 더하기 했을 때 날아가는 신용장에 영어 단어로 이렇게 써줘요. 통상 confirmed라고 써주고 있어요. 따라서 통상은 수출국가에 있는 은행이 외국에 있는 은행의 지급 약속에 대해서 자신의 지급 약속을 더하기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국문으로는 확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확인을 한 은행이기 때문에 양자를 합쳐서 이 은행의 이름을 확인은행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확인은행은 외국에 있는 은행의 지급 약속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은행의 지급 약속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핵심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confirmation 원문을 보니까 A confirmation mean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confirming bank in addition to that of the issuing bank. 개설은행의 약속에 in addition 더하기를 한다라는 거죠. 더하기를 한다. 다음 confirm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ds its confirmation to a credit upon the issuing bank's authorization or request. 개설은행의 수권 혹은 요청에 따라 신용장의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지금 판서된 바와 같이 바이어 국가에서 신용장을 만드는 이 거래은행의 이름을 가리켜서 국문으로는 저는 개설은행이라고 쓸 것이고요. 지금 현재 원문에서는 issuing bank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여 앞으로는 저 개설은행이라고 판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이 요청해서 합니다. 개설은행이 요청해서. 그래서 원문대로만 정리를 하면 개설은행의 수권 혹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서 지급약속을 더하기했을 때만 UCP에서 말하는 confirming bank가 되는 거고요. 만약 개설은행이 아닌 제3자의 요청이나 수권에 따라서 개설은행이 아닌 제3자의 요청이나 수권에 따라서 지급약속을 추가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확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어쨌든 잘못된 것이다. 다시 confirming bank는 the bank that adds its confirmation to a credit upon the issuing bank's authorization or request.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 위에서 신용장의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니 개설은행이 아닌 제3자의 수권 또는 요청에 기초해서 지급약속을 추가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지급약속이라 할지라도 confirming bank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까지. 다음 안어 소개하겠습니다. 안어. 자, 안어. 이 안어가 국문으로 뭐라고 번역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결제라고 하는 국문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어하고 결제라 병기해 봤습니다. 우선 안어는 지난 상반기 시험에서도 2016년 상반기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안어의 경우에 핵심적인 것은 negotiation, maybe라고 말하는데 negotiation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negotiation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장은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지급 방법이 있고 인수 방법이 있고 연지급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매입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다 보면 이제 환원 공부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신용장 종류가 지급, 인수, 연지급, 매입 방법으로 나뉘어져서 이것을 그대로 쓰면 지급 신용장, 인수 신용장, 매입 신용장, 연지급 신용장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것을 조항에서 항목별로 다 정리하려니까 조항이 조금 어수선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현재 UCP 600에서는 이 상단에 있는 세 가지의 사용 방법을 묶어서 honor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negotiation의 정의는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honor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maybe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 또 체크하여야 될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to pay, pay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인수방식의 경우에는 인수방식은 유선스 드래프트라고 불리워지는 외상어음이 사용됩니다. 외상어음이 사용되니까 업무 순서상 1번으로는 인수를 하고 다음으로 만기가 되면 to pay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까지만 하고 만기 지급이 이루어졌지 않았으면 이것은 honor라는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onor라는 정의에 포함되려면 인수와 함께 만기 지급까지 갔을 때 비로소 honor의 데피니션에 포함됩니다. 자, 원문 한번 보게요. honor means A. to pay at sight 해서 바로 돈을 주는 거죠. at sight, 눈으로 보자마자 pay한다.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B는 생략, C 보겠습니다. 인수 방식의 신용장인데요. to accept, 이것을 인수라고 번역합니다. to accept a bill of exchange drawn by the beneficiary.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해서 인수하고 and pay at maturity, 만기에 지급을 한다는 것을 means,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pay까지 가야만 honor의 범위에 포함된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negotiation 나왔습니다. negotiation, 매입. 매입의 경우에 밑줄 그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줄에 보면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 바로 드래프트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다음 and or documents 할 때 and or documents를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urchase를 하는 건데 of 다음의 단어들이 바로 purchase의 객체가 되는 거죠. 우선은 드래프트, 환어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어음을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and or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죠. 자, 팩트들을 정리를 꼭 하고 계셔야 되는데 negotiation은 purchase 하는 거다. purchase 하는 대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드래프트, 환어음, 그리고 documents. 여기에서 and or라고 쓰고 있단 말이죠. 고로 purchase 할 때 1번으로 only 드래프트만 사는 것 negotiation에 포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only document만 사는 것도 매입에 해당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드래프트 플러스 document를 사는 것도 매입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매입 방식의 신용장은 아직 신용장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매입 방식의 신용장 하에서는 환음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매입 방식의 신용장 하에서는 환음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the funds to the beneficiary. 내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돈으로 먼저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개설은행한테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면 무조건 내고가 되는 것이다. 선급이면 된다 하는 것. 다음 nominated bank, 지정된 은행, 피지정은행, 여기서 교재에서 쓰는 말로 지정은행이죠. 지정은행은 신용장 자체에 은행 이름을 구체적으로 쓸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모든 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신용장에서 보통 40일 A 또는 40일 D 이런 코너를 보게 되면 보통은 available 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with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with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은행을 써서 A 뱅크 이렇게 쓰면 A뱅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신용장은 그렇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any bank in Korea처럼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 이 신용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상단에 있는 1번처럼 A뱅크라고 쓰여져 있으며 이 신용장 상 지정된 은행은 A은행 하나가 되는 거고요. 2번처럼 Anybank in Korea라고 쓰여져 있으면 이 신용장 하 지정된 은행은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지정은행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프리젠테이션, 제시 나왔어요. 이제 제시가 나왔습니다. 여기 제시 부분하고 이쪽 편에 있는 제시 부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즉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 혹은 척도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일치 여부를 이것들이 판단하는 건데 이것들이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러면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은 뭐냐? 이 판단하는 대상이 바로 제시다 이 말이죠.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서류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서류가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UCP 600에서는 제시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무엇이 제시냐면 바로 서류를 제시라고 하는 행위가 심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시된 것, 이 제시된 것이 바로 서류겠죠. 서류. 즉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서류를 제시해야 되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처럼 A라고 하는 은행이 쓰여져 있어요. 제시 장소로. 그리고 제시 기간으로 5월 10날이다 라고 써 있으면 5월 10날까지는 A은행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은행원이 서류를 심사를 할 때는 A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5월 10날까지 서류가
A은행에 제시되었는가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라고 하는 행위가 기한 내에 그리고 제시를 위한 장소에 제시되었는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제시를 판단한다 했을 때는 제시라고 하는 행위도 판단을 하는 거고, 다음으로 이 시간 장소에 맞추어서 서류를 냈다면 일단 이 기간적인 요건은 충족되었으니까 다음 단계로 제시된 것, 즉 서류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만약 A은행을 기준으로 5월 10날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A은행을 기준으로 5월 10날이 경과된 후에 제시했다면 이미 행위적인 측면에서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된 것, 즉 서류의 일치 여부를 더 이상 심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은행이 심사하는 대상은 단순히 서류만이 아니고 서류의 제시라고 하는 행위도 심사합니다. 따라서 은행원이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은 제시이다. 자, 그러면 제시 원문을 보겠습니다. Presentation means either the delivery of documents under a credit to the issuing bank or nominated bank. 제시란 개설은행 또는 지정된 은행에게 신용장 하의 서류의 제시를 의미하거나 혹은 or the documents so delivered, 그렇게 제시된 서류를 의미한다. 그래서 제시는 딜리버리라고 하는 행위와 그리고 딜리버드 된 객체인 서류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프리젠터, 제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자를 굳이 정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건데, 앞서 은행 영업일 정의는 제후 은행 영업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이므로 규정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셀러가 A라고 하는 뱅크, 앞서 이야기한 것으로는 지정 은행이 있어요. 셀러가 지정 은행에게 서류를 제시했을 때 이 은행은 앞서 이야기했던 제5 은행 영업일을 사용을 해서 서류 그리고 제시의 일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였을 때 불일치하다 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 결과로 거절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 거절에 통지를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거절 통지하느냐? 바로 제시자에게 거절 통지합니다. 고로 A은행 기준으로 제시자는 셀러가 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베니피셔리가 되겠죠. 다음, 혹 셀러가 자신의 거래은행이었던 갑이라고 하는 은행에게 서류 핸들링을 요청을 했어요. 이 경우에 A은행이 있기에 앞서서 갑은행이 존재하니까 A은행이 서류를 심사하고 불일치하다고 판단하여 거절 통지할 때는 누구에게 하느냐? 제시자에게 한다. 이때 제시자는 수익자가 아니죠. 지금의 경우에는 제시자가 갑은행이지요. 따라서 거절 통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익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자신에게 서류를 건네준 자에게 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 A은행이 문제가 없다 판단해서 이슈잉 뱅크에게 서류를 제시한 상황, 이때 이슈잉 뱅크가 불일치하다고 판단해서 거절 통지할 때는 자신을 기준으로 제시자는 또 이쪽에 있죠. 노미네이티드
뱅크가 되겠죠. 따라서 개설은행을 기준으로 제시자는 현 상황에서는 노미네이티드 뱅크가 되는 거고, 만약 수익자가 A은행, 지정은행에게 직접 서류를 제시했다면 제시자는 수익자가 될 것이고, 판서된 바와 같이 수익자의 에이전트가 따로 있어서 갑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면 제시자는 갑은행이 될 것이다. 따라서 거절 통지를 받아야 되는 상대방은 nominated bank, another bank 같은 사람 또는 beneficiary가 되겠죠. 하여 presenter means a beneficiary가 있고요. bank가 있고 or other party that makes a presentation, 제시하는 자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시하는 수익자, 제시하는 뱅크, 제시하는 기타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절 통지의 수령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프리젠터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1조와 제2조 정리해 드렸는데요. 제1조는 룰 자체로 놓고 보면 무척 중요하겠으나 실제로 시험 문제는 1조에서 보다는 2조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2조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쉬겠습니다.